윤석열 씨가 원래 하던 수법이지.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수법에 자기가 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특검이 함정을 팠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윤석열 씨 측에서 네. 이 변호인들하고 지금 수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예? 그러고 나니까 잘 됐다 너네. 이런 잘 걸렸다. 잘 걸렸다. 원희룡 장관이 하는 멘트를 보세요. 나는 거기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했다. 만약 내가 사전에 그걸 인지했더라면은 나의 정치적 생명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즉, 그 전에 거기서 무슨 비리가 있었던지 그건 난 잘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문제가 아예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지 뭔가 눈에 분명히 보인다. 우리 이제 속 대표는 캥기는 게 다 있는 거야. 사퇴할 수도 있어요. 네. 내 안을 왜 안 받아줬는데 내 안이 뭔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근데 그래, 사퇴하면서 바로 당 대표 출마하겠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그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그 한 십몇 년 됐는데도 여전히 네. 정치와는 좀 맞지 않는, 결이 맞지 않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 네네.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당이 아니고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네. 언론 보도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가열찬 혁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너무 우습잖아요. 혁신이란 뭐?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미국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서한 보냈습니다. 25% 관세 때린다. 다만 8월 1일까지만 연장을 좀 해줄게라고 서한을 보냈는데 8월 1일까지 자신들의 뜻대로 좀 협상하자 이런 뜻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대로 할 수는 없죠. 예, 잘 또 우리 협상 대표단들이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덥고 전국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더위가 서울을 비롯해서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댁에서 차에서 사무실에서 장르만 여의도 보시면서 더위를 조금 식히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시원하게 방송해 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향병이죠. 국민의힘 분위기 지금 엉망이죠. 뭐 아시면서 물어봐요. 와, 안철수. 더 얄미워. 안철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아니 도대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야 정치를 한 20년 해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니? 벌써 20년 했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기억하기에는 아주 꽤 했죠. 14, 15년 그렇죠.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2011년인가 나왔죠. 그렇지. 2011년도에 서울시장을 그 박원순 씨한테 양보를 하면서 나중에 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를 지지선언을 하면서 그때 무릎팍도서 나와서 딱 뜨고. 그렇죠. 그때 막 떴었죠. 그러니까 벌써 한 14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치를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렇다 그렇다 치더라도 14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고 물론 그 안철수 혁신위원장한테 네. 아무것도 주지 않은 친윤이 더 나쁜 사람들이죠.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줘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그걸 뭐 하려고 받아요? 누가 다 야 너 그렇게 불쏘시개로 쓰이다가 버려질 거 몰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받아 그거를? 네. 저는 이제 안철수 네. 인사 먼저 박진영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표정 좀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안철수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박진영. 네. 뭐 말씀하세요. 하시던 해도 거. 됩니까? 소개 한번 해. 그럴까요? 예, 그럼 노영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최윤경 기자님 네,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철수 이야기는 뜨겁습니다. 원래 뒤에 순서는 있었지만, 네,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안철수 씨는 대한민국 싸구려 언론이 만든 정치 이벤트 상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싸구려까지 거기 갖다 붙입니다. 언론이 싸구려예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빼십시오, 정치라든가 인문사회학적 교양이 한국 사회 언론이 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늘 언론이 15년 동안 만든 거예요? 언론이 최초에 만들었지. 최초에. 신상 언론이 딱 만들어내는 네. 정치 프레임이 있어요. 신상, 컨벤션, 이벤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정치의 본질이 뭡니까?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몰라. 언론이 그런 걸 모르는 거야.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제가 옛날에 민주당 당대표들 찾아다니는 기자들 늘 하는 질문이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아, 그거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에이, 그래도 한번 지나갔으면 끝이잖아요. 딱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고 속성이에요. 아니, 근데 언론 수준 탓하기에는 민주당에도 계셨었잖아요. 아, 그 똑같아. 둘이 네. 똑같은 거야. 그래. 언론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공부가 안 된 정치인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한국 네. 사회의 정치 수준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 대한민국 언론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언론의 본질적 한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언론이 굉장히 지금 네. 저기 도둑이 제발 내려 느끼는 아니, 게 진짜로.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을. 초창기에 그분 중에 한 대열에 근데 있었잖아요. 심해요. 아주 언론에 있었고. 근데 심해요, 진짜. 아 근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하면서 미국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영화 언론이라는 게 뭡니까 메릴 스트립 나왔던 돈 룩업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돈 룩업? 돈 있어요. 녹업 맞아요. 있었- 아니까 예, 그런 맞는데. 영화 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 뭐 교육 제도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복합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안철수가 왜 이런가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모든 제도가 다 복합적으로 나올 정도인가? 제가 그런 이야기 잘 하는데요. 예. 원래 정치는요 올드보이들이 하던 거예요. 정치는 예. 경험 많고 축적된 사람들이 예. 운영하던 거예요. 음. 근데 어느 언론이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이걸 마케팅의 상품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신선한 걸 찾고 되고 이렇게 되고부터 그때부터 정치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정치의 본연의 출발이 올드보이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시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런 언론의 상품들을 잘 소비해주는 그 사람들의 수준 얘기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까는 거야. 그렇진 않나요? 네.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인데.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랑 언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저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새정치라는 그 바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진짜 그 당시에 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있었을 때 아 뭔가 좀 다른 걸 원해 이 너무 기성 정치인들이 별로야라고 해서 모여든 관심이 있었다 인정 그리고 언론이 거기에 뭐 부합했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5년 동안 정치를 한 사람의 정치력을 가지고 싸구려 언론이 만들어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맞지 않지 않나? 처음에 처음에 그렇게 그렇게 출발에 한다는 대비는 얘기가. 그럴 수 있으나. 검증되지 아니, 않아요. 너무- 어떤 검증이 됐습니까? 너무 그 사람에 언론인 대해서. 입장에서 지금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본인이 모든 걸 해결할 필요는 아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있다는 게 아닌데 그냥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등장까지는 이야기고. 언론도 네. 뭐 책임 있다 언론 할수 책임이 있다. 있는데 네. 자, 15년을 일단 정치했으면 시청자들이 예. 저 사람들 왜 안철수를 비판하나 궁금하니까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할게요. 예. 혁신위원장이 될 때 음. 정권을 달라라고 했어야죠. 이건 기본이죠. 음. 인적 구성, 그다음에 혁신안 만들어지면 최고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된다. 네. 그걸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떡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당장 받아 먹어버린 거야. 어. 두 번째는 사퇴하는데 사퇴할 수도 있어요. 네. 내 안을 왜 안 받아주는데 내 안이 뭔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근데 그래, 맞아. 사퇴하면서 바로 당 대표 출마하겠대. 이건 뭐야? 떡 받아 먹었는데 떡이 생각해 보니까 옆에 과자 선물 세트가 있어. 이거 저거 먹으러 가야 되겠어. 한동훈도 출마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나가면 될 것 같아. 바로 혁신위원장 그만두고 당 대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게 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너무 사람이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오케이 저렇게 오케이 혹은 내지는 좀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정치판에 뛰어들었던 것이 문제고 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사실 지금 다 엉망진창이로 된 거는 어떤 특별한 관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려는 것보다는 주변적인 것하고 너무 타협을 잘하고 안철수 아니 의원이 안철수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 정치인들이 예.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무슨 확고부동한 철학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뭘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 그냥 순간적으로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정치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내가 어떤 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걸 해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 누구도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몇 명 계시잖아요. 없다고 봐요. 김정은 씨는 아직 아니에요. 이분 제대로 정치한 것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갑자기 나한테 글쎄, 이분도 아직 그건 아니에요. 이제 해보려고 자꾸 이제 시도를 하시는데 조금 힘들어 지금 지고 계시는 것 뿐인데 저는 그래도 기대는 해요.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네.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자기도 뭔가 이제 하고 싶었겠지. 근데 솔직히 가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친윤계 배제한다, 친한계 배제한다 해놓고 나면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자기 계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아무런 힘도 사실 쓸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원래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는 이런 정도의 결말은 우리가 다 예상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네. 잘 못해요. 못하는 대신 누구 말을 좀 잘 듣는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예.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언론에 있어 중앙일보에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이제 칼럼을 쓴 게 그 박원순, 안철수 두 분한테 두 분은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 분은 우리 누군가가 네. 조금만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름이 알려지면 다 정치판으로 오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안철수 당시 시민운동 하셨으니까 정말 끝까지 시민운동의 대부로 남아주셨으면 좋겠다. 박원순 시장. 박원순 네. 시장에 네. 대해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그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안랩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안철수 백신을 다 무료로 나눠줬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했는데 이제 무릎팍도사에서 맞아요. 등장하니까 무릎팍도사. 정말 특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분이 계속 AI 분야, 그러니까 지금은 AI지만 그때는 IT 분야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 누군가 이런 민간 분야에서 정치로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두 분 다 정치판에 오셨고 한 분은 이제 불행하게 끝나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안철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한 십몇 년 됐는데도 여전히 네. 정치와는 좀 맞지 않는 결이 맞지 않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 출마 얘기하면서 네. 이런저런 잡음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 이왕 뭐 얘기 나온 나온 김에 예 그래도 다른 이야기를 좀 당내 사람들의 좀 비판도 한번 좀 볼까요? 네,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청산 대상이 사실은 뭐 권영세, 권성동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누구나 다 알고 네, 있을 이름을 만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두 분 다 발끈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정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이 벽이 높다는 걸 아마 안철수 전 위원장이 느낀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신다는 내용을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이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원래는 처음에 코마 상태에 빠진 당을 메스를 들어 고름을 하고 종기를 적출 막 되게 센 말이 나왔었는데 네네.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당이 아니고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에 그렇게 그래도 오래 몸담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당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다. 이분은 사실 자기가 정치한다고 그러면서 정치 개도 못 만들고 자기 자신의 정치 색깔이 뭔지도 알려주지 못하고 결국은 시도만 하다가 항상 끝난다. 네. 이게 가장 나쁜 아 근데 점이에요. 그 메스가 아니라 칼을 들겠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의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메스라는 하겠다는 건 거죠. 그 수술 도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마 상태, 그 의식 불명 상태고, 그러니까 고름과 종기를 짜내겠다. 메스를 네, 통해 네. 수술을 네, 통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누가 당신한테 메스를 준대. 메스를 안 주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칼을 들겠다는 얘기는 네.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목을 치겠다는 쳐내겠다. 얘기예요.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가 돼서 네. 칼을 들고 직접 친윤 그런 핵심들의 목을 치겠다라는 건데 그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 수술용 칼이 메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용 칼에서 네, 더 사람의 칼을 목을 세게, 자르는 칼로 세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럼 모르겠다. 좀 제대로 표현을 하든지. 여튼 본인의 세계에서만 쓰는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나 보다. 그럼- 메스가 아니라 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감탄할 거라고 생각을 혹시 하셨나? 사실 우리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 네. 원내대표가 혁신 대상이잖아요. 예. 그런 분이 앉아 있는데 무슨 혁신이 되겠어요. 음. 그리고 안철수 씨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안철수 씨가 한 20년 정치하면서 안철수 도움 받은 사람 많아요. 박원순 시장도 도움 받았죠. 당장 우리 윤석열도 도움 받아서 대통령 됐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또 도움 받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할 때 네. 안철수 덕분에도 국회의원 된 사람들 많아요. 아. 근데 지금 안철수하고 같이 정치적 행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타인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목표점이 없는 거야.
평소에 자 노영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박진영은 뭘 할 것이다. 짐작하면 그게 가는 게 짐작 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민주당 갔다가 저기 당 갔다가 삼정치 했다가 뭐 했다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안철수 따라 안 다니는 거야.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약간 주변에 덕을 안 베푼 것 같아요. 덕을? 예, 옛날에 국회까지 시켜줬는데 밥을 안 산다. 금태섭 의원도 그랬고 네. 그 주변에서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지향하고자 하는 점이 뭐냐. 네. 그 지향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람을 이렇게 좀 끌어들이고 또 내가 뭔가 좀 내줄 건 내주고 이런 게 사실 있어야지 정치가 좀 운영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고 그냥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가 보기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글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의 정자는 좀 아는지 몰라도 저는 사람에 대한 심리나 사람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실패하는 것 같다. 수학적, 과학적 이렇게 하시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모독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계산적으로 이 정도만 해주세요. 아니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는 거야 이 사람 이분은 뭐 이게 자신의 이제 대상을. 안철수 네.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너무 나이브하게 삶을 네, 나이브해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치라는 게 와서 보니까 이게 수학이나 과학의 영역보다는 주로 예술에 가까운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내린 정답이 시간이 지나면 또 틀리기도 해요. 그때는 정답이었지만 네, 그건 시간이 안 아니더라고요. 맞을 수 있고. 그렇게 예. 굉장히 다양성 그리고 뭐 역동성이 있는 분야인데 안철수 의원의 그 주장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잖아. 네. 요거대로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현실은 계속 변하고 상황은 달라지니까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고 옆에서 처음에 저 사람 참 말 멋있다. 저런 정도의 그 뭐랄까 지향점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해야지라고 했다가 좀 같이 있어 보면 너무 몽상이네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답이 그 정답인지도 잘 모르겠을 뿐더러 과학적이라고 그러시는데 과학이랑 기본이 가설 세우고 검증을 해서 맞으면 그게 맞는 거고 가정 세우고 그다음에 검증했는데 틀리면 이제 자기의 가정을 바꿔야 되는 수정해야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시는 분인 것 또 같은데. 그리고 인문사회과학은 예. 그렇게 해서 사전 진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안철수 의원님이 공부 잘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외우세요. 안철수 의원님. 자연과학이라든가 예. 자연과학은 절대적 진리라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학이라든가 정치학의 진리는 상대적 진리예요. 사람마다 진리가 다르고 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진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좀 요 정도는 외우고 좀 그것만 써보세요. 외우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박진영 입 다물어라 나오는데. 근데 우리 당에서 지금 더 웃긴 거는 지금 안철수 그 혁신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네. 언론 보도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가열찬 혁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너무 우습잖아요. 혁신이란 그러니까 무엇인가? 국민의힘 혁신의 방향은 어디예요? 어딜 향해서 혁신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제가 뭐 이게 너무 당에 대해서 가혹하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예. 친윤들이 본인들의 과오와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혁신이에요. 그게 혁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눈가림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는 것, 네. 이것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왜냐면 진짜 혁신을 하려면 문제가 있었거나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이 계속 자리에 있으면서 야 뭔가 이렇게 혁신이라는 걸 해서 우리 당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얘기를 자꾸만 안 나오게 해줘. 혁신적으로 눈가림하고 혁신적으로 자리 한번 지켜보자. 그렇죠. 우리를 잊게 해줘. 근데- 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당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결국은 이 당을 안 바꾸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그냥 잘했다고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그분들이 계속 주류를 이루고 바뀌지를 않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정치적 역관계를 잘 아시면서 뭐 그러니까 내 민주당도 말은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친명계가 잡을 때가 있고 친문계가 잡을 때도 있는 것이고 이게 한쪽 주류가 잡으면 사실 그 반대쪽에서 그걸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지금 혁신 대상으로 지목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글을 올렸어요. 안철수 저격입니다.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주말 사이 급작스럽게 벌어진 철수 작전. 안철수가 나를 만났을 때는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이 주말 사이 벌어진 철수 작전의 배경을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그런 것 주변에서 심어주면서 안철수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럴 줄 지금 알았어요. 야, 거기도 만문 한동훈설이네. 한동훈이 안 나온다니까 안철수 그러면, 전혁신위원장이 네. 이렇게 욕심이 당대표 생겼다. 해볼까? 욕심이 생겨서 이런 나왔다? 욕심이 생겼다는 이제 추측을 권성동 혁신 대상으로 지목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했고요. 네. 지금 왜 그 당은 왜 이러냐고 하셨잖아요. 거기 힌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언더찐윤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요. 언더 찐윤?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말한 김상욱 건데 의원이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강원 의원들을 지목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이 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들끼리 이제 똘똘 뭉쳐 있고 지역구 행사는 매우 열심히 다닌다. 대인 관계가 참 좋다. 한 20명, 30명 정도가 되는데 자기들 이름이 뉴스에 나오는 거를 반기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고 오래 우리끼리 해먹자 이런 분위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마쿠 실세가 있다. 아. 그 실제 드러나가지고 앞에서 싸워가지고 약간 바지 사장처럼 앞에서 방패막이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친윤이고 아. 실제 그 사람들이 지금 만신창이가 됐고 그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마쿠 실세들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 상황을 좀 정리하려고 한다. 근데 실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국민의힘이 쇄신할 수가 없고 혁신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차라리 네가 나가라 이러면 됐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해결하지는 실세, 못한다. 언더 찐윤이 그러니까 영남 TK, PK 네, 쪽에 네. 의원들 한 2-30명이 있다. 예. 프리메이슨이네. 야, 이들이 이제 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예,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사실은 다 움직이는 건데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네가 나와가지고 한다고 해봤자 뭐가 되겠느냐. 이제 요거부터 시작한 얘기예요. 그래서 김성태 네. 전 의원도 이 사람들의 협조 없이는 원내대표 같은 핵심 아무것도 안 당직을 된다는 맡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30명쯤 했습니다. 되면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좋게 말하면 예. 프리메이슨인데요. 나쁘게 말하면은 이 사교 클럽이 존재하고 있다. 내부에. 네. 이렇게 하나회죠, 뭐, 하나회. 그렇죠. 어우, 이익을 하나회까지 주고받는. 갑니까? 아니 뭐 그 하나회라는 게 네. 그 신군부 내에서 예, 예. 자기들의 어떤 사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서 그렇죠. 그 원래대로의 정상적인 국방 질서, 어. 군사 질서, 명령 체계 이런 거 다 무력화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 마찬가지죠, 내에도 뭐. 그런 사익을 위해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다. 아니 저는 뭐 저 사실 이게 뭐 페북에다가 이 지금 우리 친윤이라는 분들은 그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 그 이기붕 일파나 그리고 전두환 때 그 하나회나. 하나회 못지않게 나쁜 사람들이다. 더하면 더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문제가 있죠. 그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지금 쫓아낸 당 대표가 몇 명입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혁신 위원장까지 하나 보탰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뒤에 뭉쳐서 이 정상적인 당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게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 좌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하나회 같으면 뭐 새로 대통령 들어갖고 싹 그냥 날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 지역 주민들이 뽑아주신 거라 날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비극이죠. 그리고 개파적으로도 나누어서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2012년 민주당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2012년 민주당이 127석인가 했는데 예. 사실은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인기가 없어서 박근혜가 물론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만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네. 근데 공천 혁신이 아예 안 됐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586들이 각 계보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계보에서 간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천 혁신이 인적 혁신이 안 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예를 그 당시 이제 주요 계보가 이른바 뭐 손학규 계보, 예. 뭐 정동영 계보, 또는 뭐 친노 계보, 또 무슨 계보, 한명숙 계보 이런 계보가 있으면 그 계보에 대외 접촉하는 간사 역할들을 다 586들이 하는 거야. 근데 그들끼리 또 친하고 그들끼리 또 친하고요. 각 계보는 다르지만. 그러면서 혁신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요. 12년. 2012년. 네. 근데 지금 그보다 더 심한 모습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TK 뭐 PK 영남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드러나지 않게 끈끈하게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혁신되지 않으면 사실상 당의 혁신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건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들 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가 나온 김에 TK 정당 지지도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네. 그 그래픽 하나 띄워주시면 정당 지지도인데요. 이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5월, 6월, 지금 7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쑥 떨어졌네요. 뚝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35%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여기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들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분위기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은 이미 뒤집어졌죠. 아, 부산 쪽 PK 쪽은 이미 민주당이 더 우세한 그런 조사들도 나오고 있다는 차이가 거고요. 엄청나요. 10%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박수영 뭐- 의원 때문에 그런가? 아니 박수영 그거는 이제 의원. 그 전에 나왔는데 저희로서는 정말 이게 거의 무슨 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될 판인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아. 깝깝하죠. 근데 또 막상 또 선거가 돼서 총선이 치러진다 뭐 이렇게 되면 또 표들이 그쪽으로 가면 맞아요. 안 바뀔 뭐, 가능성이 또 높은 그럴 건데. 가능성도 큰 거고. 여튼 국민의힘이 매우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뉴스 좀 전해드렸고요. 네. 자 이제 또 한 가지만요. 이제 한 우리 가지만요. 당은요. 네.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과 친윤 그 떨거지 그리고 전광훈과 극우 패거리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네. 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계속 부정선거며 뭐며 이렇게 망상 바이러스를 사람들한테 퍼뜨려서 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이거든요. 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 후원금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라고 하니까 그걸 버티면서 살아가려고 지금 당 자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네. 이 보수당은 지금 큰일 났다. 해결이 돼요, 근데? 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번에 김문수 그 전 대선 후보가 당 대표 나온다 그러던데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최고위원 그게 생각하시는 너무 짧게 보면 안 되고요. 네. 너무 짧게 보면 안 되고 이제 그 정치 일정에서 보면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예. 저는 이번에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네. 솔직히 그 이후에 무슨 특검에서 계속 소환 조사 내려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체포동의안 나오면 이것도 처리해야 될 네,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 정권이 처음 들어선 다음에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네. 대응하는 문제도 있고 그 내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차기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네. 글쎄 그 얼마나 그 시련의 날들이 이어질까 아, 그리고 그래요? 그게 과연 그냥 임기를 제대로 마친 대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뭐 당에서는 근데 뭐 장동혁 당 대표 출마설 뭐 이런 얘기가 좀 네, 많이 있던데. 네, 있습니다. 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매우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친윤에서 미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아. 친윤 그룹에서는 자꾸만 새 얼굴 한대요. 네. 그 지금 이제 우리 친윤들의 의식 구조는 뭐냐면 한동훈은 두렵고 김문수는 싫어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둘 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야 그런 사람들 말고 새 얼굴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새 얼굴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뭐 장동혁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름이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조경태, 장동혁, 나경원, 안철수 이 정도인가요? 뭐 거론되고 그런 있는 얘기들이 사람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지금 될 사람이 안 보이는데요. 내가 누구나 봤을 한 명은 때는. 되겠죠, 근데. 근데 김문수가 일단 그래도 제일 유리하죠. 김문수가 제일 아. 유리하다. 예, 김문수가 제일 유리하다고 지금 얘기해요. 사실 이분만 김문수가 안 될 거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김문수가 될 거다. 아 유력해요. 네, 저는 그렇게 들어요.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니까. 아, 근데 김문수 후보는 전에 그 후보 교체 이때 친윤들이랑 그렇지만- 완전히 이제 척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척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냐면 네.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그 이전에는 무슨 자통당 대표였든 뭐든 간에 뭐 우리 쪽에 오래 있다가 나중에 자통당으로 갔다가 뭐 부정선거 주장하고 뭐 이러면서 해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그리고 우연히 또 계엄이라는 게 네네. 이어지면서 거기서 뭐 인사 안 했다는 이유로 그 사과 안 했다는 이유로 그 극우들을 비롯해서 이런 네.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후보가 됐어.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의 후보니까 열심히 뛰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열심히 뛰면 그리고 또 우리 당 사람들은 투표를 했어 그 사람에. 그러면 좋든 싫든 누구를 내가 그 사람을 찍고 나면 거기에 대한 유대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서적 유대감이 생겨나요. 찍어준 정. 예.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게 한번- 인지 부조화예요. 왜냐하면 내가 네. 저 사람을 찍었잖아요. 네.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싫고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안 이러면은 자기 자신의 과거 행위가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 인지 부조화를 느껴요. 내 그래서 행동과 인지가 불일치할 그렇지. 때 뭐 예. 맞추는 거죠. 한쪽 예.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네. 경우에는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표를 준 게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네. 또 그래도 그나마 이 내부적으로는 좀 우리가 만만하게 뭔가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좀 있고 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빨리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미치기 유대감이 전에. 예. 아. 점점 희석되고 있거든요. 찍은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네, 그 기억에 그 유대감 정서적 유대감이 있을 때 나가야지 내가 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국민의힘 소식 원래 이렇게 오래 길게 처음으로 다룰 소식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럴 생각이 뜻하지 않게 없었는데요. 안철수 의원 덕분에 이렇게 좀 탑으로 좀 저희가 다뤘고요. 이제 중요한 뉴스들 한번 쭉쭉 가볼까요? 우리 특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정을 넘길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구속 영장이 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뭐 쪼개서 보도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뭐 거의 조합해 보니까 통으로 다 나왔다 이제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예. 구속영장이 공개가 사실상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경호처한테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낱낱이 드러났는데요. 이제 간단히 몇 가지만 보면 이제 12월 8일에 경찰이 국방장관 압수수색을 위해서 공관촌에 진입했을 때 윤석열 피고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12월 30일 아,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네, 공수가 그대로 이게 따옴표, 쌍따옴표 해갖고. 그러니까 검찰이 요새 공소장을 영장도 그렇고 자꾸 이런 식으로 쓰는데 네. 아무튼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본 것처럼 쭉 대화나 이런 그 이야기들을 네. 썼는데 이제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청구했을 때도 관저는 군사 기밀 지역이다. 공관촌 1 정문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1차 영장 집행 시도를 했을 때 검사들이 관저 대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너희들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다고 그 하고요. 경호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1월 11일에 경찰은 총을 갖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아마 두려워할 것이다. 아. 총은 너네 가서 잘 쏘잖아. 뭐 이런 이야기도 네. 했다고 합니다. 총만 좀 보여줘. 이건 저희가 한번 좀 보도를 네, 해드렸던 거 근데 전해드렸던 제가 것 보니까 같고요. 이 그러니까 공소장이 아니라 영장 신청서 제가 봤거든요. 네. 이게 66쪽인데 피의자들도 여러 명을 다 나열을 해놓고 실제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범죄 혐의도 세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썼는데 이게 팩스 그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넘어간 팩스의 시간을 보니까 7월 6일 18시 41분이더라고요. 7월 6일 예, 오후 7월 6일 6시 40분. 예, 예. 그러니까 실제 그때 그 윤석열 씨가 7월 5일 날 아침 9시 1분에 도착을 해서 9시 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 밤에 그날 밤 토요일 날 밤에 이제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6시 30분인가까지 조사를 받고 4시간 정도 열람하고 네, 그리고 그- 이제 집에 갔거든요. 예. 그러고 나면 끝나자마자부터 이 팩스로 이 그러니까 영장 신청서가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전에 이 영장 청구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그 특검에서. 네, 그리고 실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랑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랑 이 공범들이 무슨 종류의 얘기를 했는지를 네. 사실은 구체적으로 다 넣어놨다는 얘기 이미. 게다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조사하고 그 사람만 조사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윤석열을 조사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같은 건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영장 청구서에 보면 다 제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미 이 7월 5일 날 들어와서 조사를 소환 조사 2차 받기 전부터 이 특검에서는 이 정도면 영장 쳐도 된다. 이 정도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놨었다는 얘기고 거기에 부합하는 즉 윤석열 씨가 거짓말한다거나 다른 공범들이 말을 바꾸는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그 당시에 질문하고 조사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구속영장은 이미 특검 쪽에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 미리 같아요. 준비를 좀 했었던 네, 것 같다. 네, 네. 네, 그렇게 그 시간. 근데 이 영장 내용이 이렇게 원래 잘 공개는 안 된다면서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아니, 사실 원래는 많이
아주 그냥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은 기사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평상시에도 보면.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통으로 그냥 딱 털려버렸잖아요. 뭐 검찰에서 아니 그 특검에서 변호사 내는 건 아닌 것 변호사가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주장은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공소장은 공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거의 있어요. 주로 네. 루트는 국회를 국회. 통해서 많이 공개가 돼요. 국회 법사위에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 법사위원들이 검찰에 요청을 하면 익명 처리를 해서 보내주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보도는 그런 루트로 나오게 돼 있는데 구속영장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너무 통으로 나와가지고 게다가 이게 구구절절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 여기에 발맞춰서 윤석열 측의 그 반박 논리까지 다 나온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검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 구속영장을 공개한 것인가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었어요. 유출 네. 경위를 확인해서 형사처벌,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미 유출 경로를 알아냈어요. 누군가요? 변호사라며. 그러니까 변호사가 여러 명인데 네. 이제 그 중에 한 변호사를 특정을 해가지고 그 변호사를 이제 그 형사적으로 처벌하겠다고 수사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노 변호사가 전문가시니까 난 그게 궁금한 게 어. 대개의 경우는 검찰에서 그렇죠. 피의 사실을 흘림으로 해서 그 피의자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곤란하게 사람이라는 만드는. 것들을 이제 네. 알리기 위해서 언론 근데 플레이가 이번에는- 그래서 그렇죠. 흘리는 거고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죄로 막 네. 들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왜 해요, 이걸? 이번에는 왜 함정을 판 거예요. 누가요? 검찰이 특검이 네? 특검이 함정을 팠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윤석열 씨 측에서 네. 이 변호인들하고 지금 수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예. 변호인들의 손발을 사실 이렇게까지 묶지 않아요. 다른 사건에 의해서는. 근데 이번 특검에서는 지금 변호사들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변호사들 되게 쫄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부당하네. 변호사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중인데 네.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뭔가 방어 논리를 좀 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지만 또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오케이가 돼가지고 좀 힘을 얻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SBS하고 동아나 뭐 이런 몇 군데에다가 이제 보내주도록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내주도록 약간의 좀 이렇게 풀어줬었던 느낌이 좀 있어요. 보내주도록?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 씨 측에서 네.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좀 장을 좀 마련해 줬다는 거죠. 장을? 근데 그렇게 마련해 줄 때 보통 네. 변호사들은 자기네들한테서 나갔다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네. 보통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살라미로 감추고 잘라서 보내는데. 잘라주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유출 안 되게 하고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됐고 네. 실제 그것이 그 두 군데 회사로 직접 보내줬다라고 하는 이 특검 측의 이 촉도 있어요 지금 얘기가. 네. 그래가지고 그 게다가 윤석열 씨 측에서 반론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줬거든요. 네. 그 SBS하고 이제 예, 뭐 예, 조선일보 이런 데서 그러고 나니까 잘 됐다 너네. 잘 걸렸다. 잘 걸렸다. 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게다가 보니까 주민번호도 그대로 노출됐네. 니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근데 원래 이제 영장은 뭐 특검이나 검사가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에 내고 그다음에 변호인한테도 보내줄 거 아니에요. 보내주죠. 예, 그러니까 세 곳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건 뭐 이해되는데 이걸 검찰이 흘린 게 아니고 변호인 측이 완전히 그냥 공개를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아시겠지만은 니네가 흘린 건 아니냐. 니네가 네. 흘려놓고도 마치 변호인들한테만 마치 흘렸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이거를 파일이나 뭐 이런 형태를 갖고 있지 않고 음. 보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법원에 일단 제출하고 자기네끼리 보여주고 파쇄했대요. 그 앞에서. 네.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네는 안 가지고 있고 실제 이번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파일을 보게 되면 법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원 팩스 번호가 써 있고 그 사무실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게 보내줬다는 변호인한테 게 나오잖아요.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법원 사무실에서 변호인 사무실로 보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 팩스 형태로 66쪽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내준 건 법원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흘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파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변호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스토리를 네. 짧게 해석하면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이 특검이 원래는 흘릴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네. 변호사 측에서 사전 대비용으로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다 흘려버리고 아, 거기에 대한 우리 반박 입장까지- 논리까지도 우리 입장 넣은 것까지 해서 반박 논리까지 해서 우리는 다 던져버릴 거야. 그래서 특검이 네. 하는 살라미의 수사 허점들. 사실 공표에 대응하겠다. 네. 하고 사전 조치를 해버린 건데 특검은 아예 안 흘린 거죠. 근데 역으로 아. 역전략으로 그렇게 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변호사가 지금 잘못 뭐 법적인 것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아, 거고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함정이다. 상황들을 가지고 구속영장 심사할 때 이 예. 변호인 측이 이런 행동들도 하니까 더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그러면서 것 더 같아요. 중요한 게 거기서 당신들이 그 누구누구의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특정한 사람의 이름도 막 나오잖아요. 예. 네. 그거 우리가 절대 말하지 않았다. 니네 변호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했던 진술자들이 또 말을 번복하게끔 내지는 두려움을 느끼도록 니네들이 네네네. 지금 장난치고 있다. 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영장 발부 사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김성훈이나 강희구 이런 사람들이 예. 옆에 윤석열 변호인이 같이 있을 때와 없을 변호인이 때. 나가고 쓰고 난 뒤에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내용도 특검에서 흘린 것이 아니라 아니다.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흘려서 이 예. 사람들에게 압박을 넣으려고 했다 이런 예. 이야기인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거죠. 윤석열이 밖에 있으면 예. 이 참고인들이라든가 다른 피해자들을 협박할 수 있으니까 네, 더 네, 구속시켜야 된다. 이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 같아요. 얘기를 그러니까 영장 청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예. 얼마 안 있다가 윤석열 측 입장이 나와버렸어요. 예. 근데 바로 딱 그 얘기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결국 특검보가 나중에 그거를 딱 잡으면서 변호사들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니네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진술자들이 쫄잖아. 진술자들을 두렵게 만들잖아. 그 얘기를 일부러 언론에 해요. 그러면 언론에서 그게 막 대서특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영장 실질심사 할 때 법원에 가서 판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 이렇게 진술자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말이 자꾸 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합니다. 증거 인멸을 이렇게 시킵니다. 구속을 두려워합니다. 시켜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한다는 그리고 거죠. 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뭐 특검이나 변호인들이나 다 너무 정략적으로 계략적으로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적으로 네. 이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상당히 좀 그 일반 국민들로서는 좀 불쾌할 수도 변칙 있겠어요. 플레이예요, 사실은 이거는. 네, 진짜 네. 못 보던 초식으로 지금 양쪽 화려한 다.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네, 있는 양쪽 상황이라서 다. 그냥 한 번은 뭐 얘기하자면 양쪽 다 5가지 그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주장과 반박을 한 상태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 똑같은 이제 그 쟁점을 가지고 부딪힐 것이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측은 크게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게 이제 맥락이에요. 어떤 예. 것도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 윤석열 근데 이게 책임이다. 바로 윤석열 씨가 원래 하던 수법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수법에 자기가 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계엄 당시에 외신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것들을 직접 담당 비서관한테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꼼꼼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12월 4일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직후잖아요. 예. 대통령실 해외 홍보 비서관 하태원 비서관에게 외신 대변인인데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뭐 등등 이거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인 프레스 가이드를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 비서관이 네.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이거를 전달했고 네. 실제로 유창호 그 부대변인이 이걸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발견했던 건 도대체 누가 외신들한테 이런 프레스 가이드를 내린 거지? 찾아보니까 유창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누가 이 상황에서 이런 지시를 했지? 그러니까 의심이 됐었는데 그렇죠. 그때 외교부 장관은 본인이 지시 내린 적이 한 적이 없다고 없다 했거든요. 했었죠. 네. 그럼 네 상관이 안 했는데 누가 했니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예, 그 최고 상관이 했다. 하여튼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상원 씨는 이제 추가 구속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피의자들 가운데 뭐 김용현 서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들이 이제 종종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노상원 역시 내가 한 것도 김용현의 지시로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죄수의 딜레마가 이제 시작이 된 건가? 시작이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노상원이 네. 비상계엄 후에 직접 쓴 7장짜리 메모가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노상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조금 어려운 대목이긴 한데요. 예. 노상원이 쓴 메모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3분의 1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다.
그 대통령 탄핵이 이 가짜 국회의원들 투표로 되면 그게 합법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부정선거에 기반한 그 자신의 생각들을 계속 쓰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윤석열 주장과 꼭 닮은 주장이다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고요. 네. 부정선거를 깊이 믿는 건지 아니면 깊이 믿는 척을 해서 법정에서 조금 유리하게 좀 가려운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노상원의 메모, 망상 메모에 가까운 이런 것들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가봐야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21g 기억하시죠?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네. 이게 주범이 21g 의혹도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감사원에서 이거 감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불법은 없었다라고 감사원이 적당히 덮었는데 그때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이 21g 조사를 할 때 출석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서면 조사를 하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실 감사 과정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네. 네. 그 유병호 씨가 그 국회 국감이었는지 아니면 청문회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굉장히 그 아주 강하게 의원들한테 대적을 했던 그 사람이죠. 네. 네. 타이거. 네, 타이거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좀 납니다. 유병호. 자, 그리고 또 계속 가볼까요? 네, 또 이제 그 김건희 특검에서 할 일 중에 하나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한 거잖아요. 네.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김선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도 소개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또 한번 네, 우리 이제 소개를 좀 소외된 해드릴까요? 곳에 한번 관심 가져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했고 조사도 없이 특검에서 일방적으로 저를 출국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얼굴 모르실까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 대응 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당 차원에서요?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 탄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원래 김성교 의원이 이번에 이제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이제 당에 가서 네. 그 당 지도부들하고 사진 찍으면서 그걸 다 페북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해서 네.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심재철 지금 현 도당위원장이 나도 나갈래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저렇게 출국 금지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렇게 되면 좀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될지 그것도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국 금지를 시킨 게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라고 당은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제가 지도부도 아니고 그쪽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 차원에 지금 대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앞으로 사실 저 분뿐만이 아니라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예. 아마 소환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뭐 출국 금지를 당할 수도 있는데 예. 뭐 그때 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네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요. 거꾸로 접근해 보면 돼요. 나중에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사업을 취소해 버려요. 네, 백지화. 왜 정당하다면 왜 취소하겠어요? 변경한 강상면으로 변경한 대로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하도 야당이 뭐라고 하니까 그때 아, 이제 백지화한다고 했었죠. 그때 야당이 얘기는. 뭐라 그러고 하든 정당하면 취소할 필요 없죠. 네. 그리고 그때 원희룡 장관이 하는 멘트를 보세요. 나는 거기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했다. 만약 내가 사전에 그걸 인지했더라면은 나의 정치적 생명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즉 그 전에 거기서 무슨 비리가 있었던지 그 난 잘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문제가 아예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면은 그렇게 뒤로부터 거꾸로 살펴보면 뭐가 예, 문제인지 뭔가 눈에 분명히 보인다. 우리 이제 속된 표현 캥기는 게 다 있는 거야. 근데 원희룡 장관은 오히려 이래가지고 그걸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얼마나 그때 좋아했을지. 그렇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아, 아마 실제로 이렇게 바꿔서 네, 했으면 네, 만약에 그거 해놨었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잘 됐다. 나 이거 딱 못하게 돼가지고 그냥 전면 백지화시키고 나는 끝내야 되겠다. 중간에 하다가 말면 중짐이시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 요즘 뭐예요? 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네. 그냥
잠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뭐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서 김건희 씨 일가 등이 처벌받는다면은 네. 이 형량을 떨어뜨리는데 혁혁한 도움을 주신 분이 원희룡 장관이세요. 그렇죠. 아, 그래요? 미수니까. 못하게 막아서. 중지 미수라니까 중지 미수는요. 아. 이게 형량을 반으로 줄여주거나 뭐 아, 이런 그래요? 얘기를.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 김성교 의원은 예전부터 그 윤석열 장모 알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던 분 아니에요. 아. 그런 상황에서 이 원희룡 장관이 그 출국 금지됐다면 본인도 당연히 출국 금지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뭐 발끈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참 김건희 씨는 참 다양한 뭐 차원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문제점 물론 이게 뭐 다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뭐 왕이에요, 왕이니까. 아까 백도 있고 뭐 마늘 수입까지 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주작도 하고 무슨 고속도로 뭘 혹시 마늘 저기 수입하고. 계열사를 엄청나게 거느린 네. 그러니까 총수 총수 재벌이 재벌 되고 싶어 했을 수 그룹의 있어요. 무슨 총수로. 그룹 총수가 보통 무슨 뭐 빵 장사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개 하잖아요. 하면 안 되죠, 사실. 뭐 전자도 있고 뭐 정유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하셨어. 물론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도 오랜만에 이름이 또 등장했네요. 네, 아 정말 이게 특검에서 너무 수사를 열심히 하니까. 음. 근데 이 명태균 씨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도 김건희 특검에서 알아보게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윤석열 부부를 명태균 씨가 재판의 증인을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윤석열 부부를 아 왜냐하면 이 공천 개입의 핵심이 예. 김건희. 그거 해줘라 하는데 말이 맞네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 김건희와의 증인으로 통화가 신청하겠다? 있었고, 예, 그러니까 아. 증인으로 2022년 5월 그 당시에 공천 개입 과정에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네. 이분은 말이 모르겠다. 하도 왔다 갔다 해서 네. 예를 들면 그 12월 3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난 날 기소됐잖아요. 그날 그 기소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구속되면 한 달 내에 이 정권 무너진다라는 그런 뭐 예언까지 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굉장히 윤석열, 김건희 이분 두 분에 대한 어떤 굉장한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셨는데 또 최근에 어디선가는 그 두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보도도 네. 그렇게 얘기한 걸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팩트에서 보도를 했고 인터뷰를 이틀에 걸쳐서 하면서 아 명태균 씨랑 참 얘기 예, 나누셨었죠. 예, 그 둘은 되게 좋은 사람인데 예. 이 윤석열 씨가 이 바닥 그 생리를 잘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좀 네. 망가졌다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또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씨가 무기징역을 받든 10년을 받거나 20년 받거나 자기 입에 달렸다. 자기한테 달렸다. 또 그 얘기까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여전해요. 예. 네. 또 왔다 갔다 하는 명태균 씨 그리고 본인 블러핑이 좀 심한 그 맞아요. 스타일인 건 지분도 뭐. 한번 장르만에 한번 불러보세요. 아 이 사람이요? 예, 혼자서 다 하실 거예요, 1시간 동안. 아 근데 너무 맥락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인터뷰하기가 아주 힘든 스타일이에요. 이야기가 오늘 그냥 나온대요 주진우에. 본인의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네. 계속 얘기하는 사람 그런 스타일이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과 더불어 쌍벽이지 않을까. 아. 1시간 동안에 57분 네. 얘기하는 스타일. 자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된 그 누구지 임성근? 네네. 네, 임성근 사단장의 아내랑 또 김건희 씨의 뭐 지인이 서로 뭐 통화를 해서 구명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아직 조금 진전이 더 필요한 보도이긴 한데요. 예. 그 최혜병 특검에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쨌든 최상병한테 누가 지금 그때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느냐 그 과정에서 VIP 경로가 나왔던 것이고 네. 그러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해라, 그러니까 자르지 말아라. 지금 이게 핵심이잖아요. 누가 그런 지시를 했을까? 근데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 부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임성근의 아내. 근데 그 임성근 아내가 김건희의 측근과 연락을 취한 내역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보도의 내용입니다. 네. 다만 이제 몇 차례를 통화했는지 뭐 어떻게 통화했는지 측근이 통화 내용이 누군지까지는 뭔지는 모르고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네. 어쨌든 그 누가 임성근을 구하라고 했지? 근데 그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었는데 부인과 김건희 측근 간의 통화가 있었다까지 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수사가 네. 진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 네. 요건 한번 살짝 이거 봐야 되지 도대체 않을까요? 어떻게 되는 영문인지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방송 3법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말해서 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나도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지시를 받았단 말이야. 무슨 뜻이냐면 방통위 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송법에 관한 방통위의 안. 네, 국회의 안도 있지만 네. 방통위도 뭐 필요한 게 있지 않겠어? 그럼 니네가 원하는 안을 만들어봐라는 지시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있었다. 아,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진숙을 이렇게 신뢰하고 계신다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방통위도 존중하라고 이진숙한테도 지금 업무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대노해가지고 그 말 진짜 사실이냐고 확인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의견을 물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 네. 이거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 의견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입법에 의해서 말이나 결정이 해봐라. 되면 국회에 소통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네.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좋아하시죠? 우리 박지동 변호사님.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이 얘기 할 때마다 항상 웃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예. 그 합의제 행정기관의 임명 방식에 관련해 가지고 예? 가능하면 비토권이 최대한 보장돼 가지고 네. 색채가 강한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임명이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합의제 기관의 기관장은 적어도 어느 한쪽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맞다. 네, 네. 그게 옛날부터 하셨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그게 네. 우리가 자꾸 무너졌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억하는 합의제 기관이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예. 있고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통합적이고 수렴적인 사람들로 구성해야 된다는 사람 주장이 있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 합의가 도저히 안 될 가능성이 좀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색깔이 너무 다양하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대법관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좌든 우든 간에 네. 상당히 공격을 받고 그런 사람은 가능하면 안 임명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주 특이한 분들이 되시면 그냥 밀어붙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하죠.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요 김종인 미국 네. 특사 요거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뭐 안 괜찮을 건 또 뭔가요? 지금 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 앞두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예.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예. 이렇게 보내가지고 투트랙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미국 특사도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특사로 가고 그리고 특사단에 이현주 최고위원 그다음에 김우영 의원 이렇게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정세균 전 의장 그리고 중국에는 박병석 전 의장 예. 이렇게 보낼 것으로 보이고요. 뭐 EU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특사를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충분한 경력도 있고 또 미국과 혹은 뭐 일본과 이렇게 이제 선이 닿는 분들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김종인 괜찮아요? 괜찮죠? 아, 그래요? 사실 예. 이런 실무적인 일들은 네. 외교부에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제 정치적 무게감을 그러니까 뭐 더한다는 상징성 뭐 이런 게 있겠죠. 상징성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표현하자면 이분들에게 대통령이 선물 준 측면도 있습니다. 아, 이거 선물을 왜 주냐고 이 사람한테. 그런 저기 뭐야 통합적인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딴소리 하지 말고 이재명 정부 계속 지지해달라. 아니,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니 뭐 정치적으로 솔직히 좀 상대방인데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또 이분은 어쨌든 뭐 명태균 게이트와도 뭐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닌 상황인 것 같고 저거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이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은 뭐 격식 파괴, 뭐 형식 파괴, 그 대통령한테 보낸 그 편지 보세요. 이건 협박문이야 그냥 보면. 네. 그 국가 간에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야 너 25% 관세 부과할 텐데 만약에 이걸 피해 가려고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하면 네가 보복 관세한 것만큼 거기다 플러스해서 할 거야. 그리고 너 회사를 다 저 미국으로 옮기면 그때는 관세 하나도 부과하지 않을게. 이거 뭐 강도죠 뭐. 이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 그동안에 트럼프의 무슨 상대했던 사람들 얘기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이해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보기엔 효율적이려면 트럼프 주니어하고 가까운 정용진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그 어디야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하면 오히려 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지. 일선에는 그분들도 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그래요. 적도 있고 이제 김정환 목사 아니었나? 그렇죠. 네. 그 목사님 이야기 김정한 목사님도 그렇고 네. 되게 이제 기독교계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네. 그러면 모를까 지금 이 사람이 국내에서 어떤 사람인데 미국에서 국내에서 어떤 사람인지 누가 합니까? 이제 트럼프의 특성에 맞자면 이제 최고위원 말씀이 맞는데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의 외교위원회라든가 네. 상원들이 권한이 커요. 예.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통상교섭본부에서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미국 상원을 상대하는 원로급들이 가는 것도 역대로 다 의미가 있는 행위였다. 트럼프 행정부에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말씀도 좀 보태고 싶네요. 그 미국 상원은 좀 경로부대 같은 게 좀 전통이 좀 있는 전통적으로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뭐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럼 연세 많은 분 보내야죠. 장유유서입니까? 상원이 세너트 아닙니까 원래? 언론은 아닙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일본 또 중국의 특사들 이제 보낸다고 네, 하고요. 뿐만 아니라 14개국에 다 순차적으로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람이 들어오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트럼프 네. 우리나라에 그 편지 보낸 거 관련해서 뭐 관세 뭐 이런 여러 이슈들은 경제설전에서 좀 풀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는데 가시기 전에 그래도 한 젓갈씩 좀 하시라고. 네, 저희가 이번에는 김치전, 해물파전, 맛있겠다. 야채튀김, 고구마 튀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군의 밀키트 냉동식품이라 요거는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그냥 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라이팬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살짝 기름 두르고 이렇게 구워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맛있네요, 요거는 지금 진짜. 아마 저희가 팬이 없어서 아마 에어프라이어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네,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김치전. 김치전이 이렇게 고구마 전도 있네. 네, 맛있어. 아니 그리고 이건 뭐라 그러지? 오징어, 낙지? 이런 해물파전이요. 해물. 야, 요 야채 튀김. 김치전에도 이거 오징어 들어가 있나? 네, 들어 있습니다. 그러네. 진행자하고 저 패널들 너무 차별한다. 왜요? 내가 보니까 정프로한테는 이만큼 주고 우리는 다 잘라서 주고. 이거 똑같이 드시려고 그랬어요. 나도 배고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물파전 그리고 김치전, 야채튀김, 뭐 고구마튀김 이렇게 있는데 오징어 들었네. 오징어 들어 있습니다. 야채 튀김 맛있네요 아주. 네, 해물파전에는 쪽파, 새우, 오징어 다양한 야채들이 들어가 있고요. 야채튀김에는 고구마, 당근, 공심채. 야, 공심채가 들어 있습니다. 야채튀김에. 엄청 싸네. 공심자가 뭐예요? 몰골이. 그 가운데 그러면 어디 있어, 달린 근데? 공심채. 야채요? 네. 집에서 근데 그 오늘 야채튀김 좀 하려고.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왜 이 아까부터. 나이 된데도 그걸 몰랐지? 중국 가면은 공심채 볶음 기본이잖아요. 그러네. 근데 진짜 싸네요. 1kg에 6,900원이에요. 와? 진짜? 해물파전 야채 튀김. 네. 집들이 같은 거 있으시면 사다가 그냥 한 번에 쫙. 그러네요. 1kg 6,900원이면 진짜 이거는 기적의 가격입니다. 이거 야채튀김 한번 집에서 하려면 이거 고구마에 막 양파에 막 했고 엄청 힘들어요. 기름도 엄청 써야 되고 또 그 유증기에 막 머리 지근지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어프라이어 그냥 돌리면 네? 기름도 따로 안 네. 들어도 되니까 좋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프라이팬에 먹어봤거든요. 네? 네. 그 스타일이긴 한데 기름을 넣지 마시고 네. 그냥 약불에 노릇노릇 구우시면 안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하긴. 덜 느끼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고구마도 자, 진짜 배고프셨나 봐요. 하나 살게요. 마이크 좀 빨리 바꿔주세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싸게 팔잖아요. 해물파전, 야채튀김, 고구마튀김 요게 유통기한이 임박했습니다. 그래 유통기한이 9월 말에서 한 10월 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빨리 드셔야지. 물론 그거 지나서 먹는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통기한은 9월 말 10월 초. 대신 이렇게 싸게 파는 거 예를 들면 저 어딥니까 마트에서도 그날 지나가는 그거 이렇게 딱 올려놓고 싸게 막 50% 이렇게 파는 게 있잖아요. 어허. 평론가님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빈ня서 네. 그래서 그만큼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라는 거 현명한 소비하시라는 겁니다. 가성비 잘 따져 보시고
그래서 요 냉동으로 보내드리는 요 해물파전, 야채튀김, 고구마튀김 등등 재구매율이 매우 높은 상품, 상위 1%의 맛집인 해와바다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해와바다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영상 아래 구매 링크에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야채가 제일 맛있네. 야채 맛있어요. 야채 전 튀김. 김치. 예, 떨이라는 얘기까지는 해주지 알아주시고요. 우리 댓글 좀 조심해 주십시오. 네, 그만큼 저희 이번에 야채튀김 잘 팔아서 마이크 한번 사 보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가 좀 그러긴 하죠. 저희가 많이들 불편해하시죠. 예, 이게 소리가 좀 지향성 마이크.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한 4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 그게 없어요 지금 이 회사에? 아니요. 예, 지금 지금 한- 사비로 하겠습니다. 25만 원 모아놨는데 15만 더 들어오면 되거든요. 자, 여튼 오늘 우리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또 모시고 즐거운 정치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